자, 이번 시간에는 행위론 공부를 해볼 텐데요. 자, 행위론 자체는 일단 시험에 나오지를 않습니다. 시험에 나오는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이 강의는 듣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그런데 제가 왜 행위론 강의를 해드리느냐? 그 이유는 우리가 교재 중간중간에 공부를 하다 보면 자, 인과적 행위론, 목적적 행위론, 사회적 행위론 이런 개념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그 개념이 과연 뭘까? 궁금증을 자아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행위론 강의를 해드리는 것이지 행위론 자체는 시험에 나오지를 않기 때문에 간단히 패스하실 분들은 패스해도 좋습니다. 자, 그러면 행위론 강의를 들어갑니다. 자, 노트를 펴보세요. 노트. 자, 노트에만 있고 기본서에는 제가 넣지를 않았습니다. 원래 기본서 작업에는 다 해놨었는데 굳이 시험에 나오지를 않기 때문에 제가 노트에만 적어놨다. 그거죠. 자, 노트를 펴보시게 되면 자, 우리 전 시간에 3단계 범죄 체계론 배웠죠. 그래서 구성요건 해당성 플러스 위법성 플러스 책임 이 세 가지를 모두 구비하면 범죄가 성립했다 했고 이 3단계 체계론이 오늘날의 통설이고 우리 수험생들은 이 3단계 체계론에 따라서 공부를 하면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자, 그 구성요건 해당성 검토하기 이전에 행위론 나왔네. 행위론. 그쵸? 이 행위론이라고 하는 것은 독일 학자들이 연구를 한 분야인데 왜 이 행위론 연구를 했을까? 라고 하는 것이죠. 자, 범죄의 모든 발생 형태가 있잖아요. 자기범이 있고 부자기범이 있고 그리고 고의범, 과실범이 있는데 이러한 범죄의 모든 발생 형태에 있어서 보편타당하게 적용될 수 있는 상위의 형법 행위 개념이 존재하는가를 독일 학자들이 연구를 해봤다는 것이죠. 그 결론이 뭐냐면 자, 인간의 행위여야 하고 그리고 그 인간의 행위는 의사가 개입되어 있어야 하고 그리고 그 의사는 신체적 외부적 동작으로 표출되었을 때 행위가 된다는 것이죠. 그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뻔한 것을 연구를 해봤다는 그 독일 학자들을 내가 이해를 못하겠어요. 그런데 이 결론이 뭐냐면 이 세 가지 요건을 구비하면 행위가 되는데 자, 여기 화살표 나와 있죠. 자, 자연현상에 따른 행위는 이 인간의 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행위론 자체에서 거론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자, 보세요. A가 있습니다. B가 있고요. A가 B를 칼을 들어서 찔러서 죽여버리잖아요. 살인죄가 되잖아요. 그쵸? 그러면 살인죄의 구성요건 해당성이 인정된다라고 우리 출발을 했잖아요. 이 A는 사람이잖아요. 사람. 그리고 칼로 찌르는 것은 의사를 갖고 찔러버리는 거잖아요. 그쵸? 자, 이 자연현상에 의해서 B가 벼락 맞아 죽었다라고 했을 때 이것은 인간 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행위 자체에서 탈락되는 겁니다. 두 번째, 동물도 마찬가지죠. 뱀에 물려 죽었다. 곰이 와서 물어 죽었다. 라고 했을 때 당연히 사람의 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역시 행위론 자체에서 탈락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사람의 행위를 할지라도요. 의사가 개입되어 있을 때 행위인 것이지. 자, 여기 보시면 수면 중에 행위 있잖아요. 우리가 잠을 자다가 잠꼬대를 해서 옆에 있는 사람의 얼굴을 때렸다라고 했을 때 그것은 인간 행위인 건 맞지만 의사가 개입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행위라고 볼 수 없다는 것이죠. 또 반사적 행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쵸? 자, 중요한 것은 그 다음 지문이 중요한데 절대적 폭력화 행위도 행위가 아닌 것입니다. 이게 무슨 거냐면 우리 형법 공부하다 보면 저 책임론을 가보면 마지막 파트에 기대 가능성 파트가 나옵니다. 거기 강요된 행위가 나오는데 거기서 절대적 폭력화의 행위라는 개념이 나온단 말이죠. 이 절대적 폭력화의 행위 얘가 뭐냐면 우리가 강제로 손을 잡았어요. 나는 저 위조문서에 도장을 찍기 싫은데 이 조폭들이 나의 손을 강제로 붙잡아서 그 위조문서에 도장을 찍어버리는 거예요. 이것은 절대적 폭력화 행위라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 행위가 맞는데 나의 의사가 개입되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역시 마찬가지로 행위 자체로 볼 수가 없다는 것이 행위론의 결론입니다. 결론. 그렇게 정리를 해두시면 될 것 같고 뭐 오른쪽에 있는 사례 같은 경우는 볼 필요 없어요. 이 정도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서론 개념을 정의를 짓고요. 제가 위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행위론의 종류가 인과적, 목적적, 사회적 행위론 등이 있다 했잖아요. 이 부분을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인과적 행위론입니다. 자, 인과적 행위론은 19세기 때 등장했는데요. 자, 18세기 말에 이제 산업혁명이 일어나잖아요. 그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이제 19세기 초에 들어오게 되면 자연과학이 발달하게 됩니다. 그 자연과학이 우리
이 사회 전반에 쫙 반영이 되는데 이 자연과학이 우리 형법에도 투영됩니다. 그래서 이 인과적 행위론은 이 자연과학의 영향을 받아서 외부, 신체적 외부 측면에만 관심을 두었지 내부적 측면은 전혀 관심을 두지를 않습니다.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 산업혁명이 발전함에 따라서 자연과학이 발달했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물질 만능주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저 사람이 재산이 얼마냐, 돈이 얼마냐, 차는 뭘 끌고 다니는데 이런 거에만 관심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의 성격 이런 건 관심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형법에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여기서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을 칼을 들어서 찔러서 B가 죽잖아요. 라고 했을 때 이 결과만이 중요한 거예요. 이게 왜 신체적 외부 특징 아닙니까? 결과만이 중요한 거예요. 이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갖고 찔렀는지는 전혀 무관심한 거예요. 그쵸? 이 사람이 아무리 변명을 한다 하더라도 야 이놈아 사람이 죽었잖냐 이렇게 죽었잖냐 니 어떡할 건데? 그럼 얘가 할 말이 없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인과적 행위론자들이 가장 중점을 둔 것은 자 여기 나와 있네. 여기 이 결과입니다. 결과만이 관심 있는 것이지 이 사람이 어떤 생각으로 찔렀는지는 전혀 무관심하다 이런 말입니다. 그게 내부에는 전혀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제가 전 시간에 설명드리기를 이 그림이지. 여러분 노트에서 고의 파트 펴보세요. 고의 파트를 펴보시게 되면 맨 밑에 여기 고의 과실의 체계적 지위가 나오잖아요. 여기를 보시면 자, 이 고전적 범죄 체계론자들이 방금 말씀드렸던 인과적 행위론자들인데 인과적 행위론자들은 고의 과실을 어디로 보냈다? 그치? 책임론으로 돌려보냈다고요. 그쵸? 즉 구속요건의 해당성이 있어야 하는 것을 책임론으로 확 돌려보냈다고요. 우리는 너에 관심 없어. 우리가 관심 있는 것은 오로지 객관적인 것밖에 없는 거야 라는 거죠. 우리 제가 전 시간에 벨링 얘기했죠.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체계를 이어받는 것이 신고전적이라는 거지. 똑같이 이걸 승계받아요. 그래서 역시 고의과실이 책임론에 들어오는 거죠. 근데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는 구성요건은 객관적인 것만 관심 있는 것이지 책임론에 해당되는 고의과실은 전혀 관심이 없다는 거지. 그쵸? 그래서 이 고전적이든 신고전적이든 고의과실을 어느 파트에 집어넣었다? 그치? 책임 파트에 전부 다 고의과실을 집어넣었죠. 그래서 고전적이든 신고전적이든 고의과실은 책임요소설이다. 이렇게 주장한 겁니다. 이게 30년 갑니다. 30년. 다시 오시면 자, 인과적 행위론자들은 그치? 결과에만 관심이 있었지 이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는 전혀 관심이 없었다는 거지. 이해되시겠습니까? 자, 그럼 제가 지웁니다. 자, 그러면 보세요. 우리가 A가 B를 죽이겠다는 살인 고의가 있잖아요. 그렇게 생각을 했잖아요. 그 생각에 따라서 칼을 들었잖아요. 이게 행위잖아요. 행위. 그리고 이 칼 맞아 죽잖아요. 이 결과잖아요.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 사망이라는 결과는 가치에 반하지. 가치가 무슨 가치? 우리가 옹호하는 사회 가치. 우리가 옹호하는 사회 가치는 사람이 죽으면 안 됩니다. 그렇죠? 직장 잘 다니고 학교 잘 다니고 하는 것이지 왜 칼 맞아 죽어? 피 흘리고. 이러한 피 흘리고 죽는 가치는 우리가 옹호하는 사회 가치 질서에 반하잖아요. 그래서 이걸 뭘 한다? 결과 반가치를 한다는 거지. 인과적 행위론자들은 이러한 결과 반가치를 중시했다는 거지. 앞에 있는 A가 어떤 생각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관심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고의과실을 책임론으로 쫓아버린 거지. 이해되시겠죠? 자, 여기서 요 칼로 찔렀다라고 하는 것이 행위라고 했잖아요. 그 행위라고 하는 것은 밑에 화살표 거동성이다. 거동성. 여기 행위인 거지. 그리고 네가 어떤 생각을 갖고 칼로 찔렀냐라고 하는 것은 무관심이라니까. 다만 이러한 A의 의도가 이 의도는 칼로 찌른다는 것을 조종하지 못합니다. 이 사건 진행을 지배 조종하는 힘이 없어요. 왜? 우린 너한테 관심 없으니까. 조종하는 힘이 없다고요. 그래서 이 A의 생각은 이 거동성을 만드는 데 있어서 다만 유의성. 너의 순수한 마음은 알겠는데 됐고 사람이 죽었잖아 임마 라는 거죠. 그래서 이 칼로 찌르는 행위를
단순히 이러한 동작을 야기시키는 것에 그치는 것이지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라는 거야. 즉 조종하는 힘은 없는 것이고 다만 이 동작을 발생시키는 선에서 그친다 라는 의미에서 이 유의성이라고 합니다. 결론이 뭐냐면 이 칼로 찌르는 행위라고 하는 것은 유의성 플러스 거동성으로 나타나게 된다 라고 하는 것이 인과적 행위론자들의 설명이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인과적 행위론자들에 따르면 네가 어떤 생각을 가졌냐라고 하는 것은 덜 중요하다 그랬지. 그래서 이 인과적 행위론자들은 고의를 설명하지 못해요. 고의를 설명하지 못하고 목적이라는 개념을 설명하지 못합니다. 고의를 설명하지 못하니까 미수를 설명할 수가 없는 거지. 미수를 설명하려면 고의가 전제 조건으로 깔려야 되거든. 고의를 설명 못하니까 미수를 설명하지 못하게 되고 거동성이 있다. 거동성이 있다는 것은 행위는 거동성이 있다는 말은 부작위를 설명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인과적 행위론자들의 비판이 뭐다? 고의 X, 미수 X, 부작위 X. 다만 설명 잘하는 게 하나가 있는데 그게 바로 뭐다? 그게 바로 과실이었다는 거죠. 왜 과실을 설명 잘할까요? 그나마 유의성으로 보았기 때문에. 그렇죠? 이 사람의 생각이 이 칼을 찌르는 행위라는 부분을 조종하지 못하고 다만 이러한 행위를 야기시키는 선에서 그치기 때문에 과실은 그나마 다른 부분에 비해서 설명을 잘한다라는 칭찬을 받게 되는 거죠. 나머지는 다 설명 못합니다. 어쨌든 인과적 행위로는 이러한 선에서 그치면 될 것 같아요. 자, 됐죠? 자, 이 인과적 행위론자들이 이 앞에서 설명드렸듯이 고전적이든 신고전적이든 범죄체계론과 일치한다는 것이죠. 자, 이러한 부분이 우리 교재에 어디서 등장하냐면 범죄체계론을 찾아보세요. 책임론 마지막 페이지에 있습니다. 일반 이론에서. 거기 보시면 여기 고전적 범죄체계론 나오죠. 행위론에서는 누구랑 매치가 된다? 그쵸? 인과적 행위론자들과 매치가 된다는 것이죠. 그쵸? 그리고 신고전적도 마찬가지죠. 똑같이 인과적 행위론자들과 매치가 됩니다. 자, 됐습니다. 이제 뭘 배우냐면 목적적을 배울 겁니다. 그래서 목적적을 한번 가보죠. 자, 목적적 가기 전에 다시 한번 노트를 자, 이 고의 파트에서 자, 여기 한번 보세요. 제가 전 시간에 책임론에 가 있는 이 고의 과실을 앞으로 끌어당겼다 했죠. 그렇지? 누가? 벨제리, 그쵸? 이 책임론에 가 있는 고의 과실을 구성요건 파트로 끌어당겼는데 제가 뭐라고 설명했다? 천동설에서 지동설로 바꿨다라고 했잖아. 누가? 코페르니쿠스가. 그래서 이것을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이라고 합니다. 그건 제가 지은 말이 아니고 그 당시 형법학자들이 그렇게 불렀어. 자, 이 고의 과실을 구성요건 해당성 앞으로 끌어당겼을 때에 발생하는 문제가 뭐냐라고 하는 것인데 그게 노트에 나와 있죠. 노트를 보시면 자, 이 목적적 행위론자들은요. 이 그림 보세요. 자, A가 B를 죽이겠다는 살인죄의 고의를 갖고 칼을 들잖아요. 칼을 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 고의가 칼을 든 행위를 조종하는 거잖아. 조종합니다. 이 조종하지 않고서는 내가 왜 칼을 들어요? 내가 심심해서 칼을 드나? 그렇잖아요. 내가 반드시 B를 죽여버리겠다는 생각하에 칼을 구입해서 칼을 숫돌에 갈고 칼을 들고 찾아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고의 자체는 이 행위를 조종하는 것이고 조종이란 말은 벨젤이 뭐라 불렀냐면 이건 목적을 갖고 칼을 드는 것이다. 그래서 조종 이퀄 목적이 되는 것이고 목적 이퀄 고의로 봤어요. 같은 개념으로 봤어. 그래서 칼을 들고 찔렀다는 거지. 여기서 이 사람이 죽든 안 죽든 결과는 그냥 단순히 우연에 불과하다. 나의 목적은 고의다, 고의라는 거죠. 그래서 이 벨젤은 노트에서 설명하기를 자, 이 고의 과실을 책임으로 갈 것이 아니라 맨 앞으로 와야 된다. 맨 앞으로. 여기서 검토를 하자는 거죠. 그래서 이 벨젤이 주장했던 행위라는 것은
일단 칼로 찌르는 행위는 있어야 되는 거죠. 거동성인 거야. 그 거동성은 목적으로부터 나온다는 거죠. 목적으로부터 나온다. 이 두 가지가 합쳐지게 되면 범죄 행위가 되는 것이다. 는 것이죠. 그래서 이 결과는 우연에 불과하기 때문에 기수 미수는 우연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 벨젤은 이걸 강조하지 않습니다. 이 인과적 행위론자들과는 전혀 다르게. 이 사람이 강조했던 것은 어디에서 강조할까요? 그치, 이 부분이지. 예? B를 죽여버리겠다는 고의, 목적. 그쵸? 근데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이런 생각을 가지면 전혀 안 되잖아요. 내가 사인 나빠. 사인 나쁘지만 그렇다고 해서 죽일 건 아니잖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살인 고의를 가졌다는 것 자체가 가치에, 우리가 옹호하는 사회 가치 질서에 반하는 거야. 그러면 이 고의 반가치라 해야 되는데 고의 반가치, 의도 반가치라 부르지 않고, 그러면 우리가 나쁜 생각을 하는 것 자체가 다 깜빵에 가야 한다면 지구에는 인간이 없게.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자, 여기 이쁜 여자가 걸어가고 있어요. 이쁜 여자가 허연 허벅지를 드러내고 엉덩이를 실룩실룩거리면서 걸어가고 있는 모습을 보면 남자는 무슨 생각하겠습니까? 나쁜 생각 같잖아요. 그럼 그 나쁜 생각 갖는다는 것 자체를 갖고 형사처벌을 한다 그러면 깜빵 안 갈 놈이 누가 있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고의만 갖다고 해서 처벌을 하게 되면 우리 형법 자체가 심정형법으로 흘러버려요. 그래서 그거를 또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생각 자체를 끄집어내서 법관이 판단하는 것 자체도 참 어려운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의도 반가치가 아니라 이 행위 자체는 고의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한 발짝 굴퇴를 내서 의도 반가치라 부르지 않고 형법학자들은 이것을 행위 반가치라 부릅니다. 행위 반가치. 근데 이런 행위 반가치는 우리가 가지면 절대로 안 되는 거잖아, 이런 생각 자체를. 그래서 이러한 의도 반가치, 행위 반가치는 우리가 옹호하는 사회 가치 질서에 반하기 때문에 행위 반가치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 벨젤은 목적자였던 벨젤은 뭐를 중시했다? 결과 반가치를 중시한 것이 아니라 행위 반가치를 중시했다는 점에서 기존의 통설적 견해였던 인과행위론자와는 완전히 배치가 되는 것이죠. 그쵸? 자, 그런데 이 목적적 행위론자가 공적이 있어. 목적적 행위론자의 공적. 그 공적이 뭐냐면, 자, 이 행위 자체는 A가 B를 죽이겠다는 이 목적을 통해서 나오는 거잖아요. 이 고의는 행위를 조종하는 것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설명하다 보니까 이 목적 행위론자들은 뭐를 설명을 잘한다? 그치, 고의를 아주 설명 잘하죠. 고의를 설명 잘하다 보니까 미수도 설명 잘하게 되는 거죠. 그 점에서 뭐와 다르다? 인과적 행위론자와 다르다 하는 것이죠. 자, 그렇지만 이 목적적 행위론자들은 고의를 설명 잘하는 반면에 과실은 설명을 잘 못합니다. 또 자동화된 행위, 격정적 행위는 설명을 잘 못합니다. 거동성을 인정함으로 인해서 부작위도 역시 마찬가지로 설명을 잘 못합니다. 설명을 잘하는 것은 고의하고 미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반면에 인과적 행위론자들이 설명 잘했던 부분은 과실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고, 다만 꼭 알고 넘어가야 할 부분은 인과적 행위론자는 결과 반가치를 중시했고 목적 행위론자들은 행위 반가치를 중시했고, 이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노트를 다시 한번 가보시면, 자, 이 구성요건적 파트에서 여기 나와 있죠. 여기 그림 보시면 목적적 행위론자들은 고의과 과실을 구성요건으로 전진배치시켜놓고, 이 고전적 범죄 체계론자들이 강조했던 이 객관적 요소에 해당되는 것은 쫓아버립니다. 쫓아버려서 어디를 쫓아버린다? 저기 시베리아 쪽으로 쫓아버립니다. 책임론도 아니야. 책임론도 아니고 처벌 조건에 해당되는 곳으로 객관적 요소를 쫓아버리죠. 쫓아버린다. 자, 그런데 이 고전적이든 목적적이든 완전 상극이죠. 상극입니다. 상극이다 보니까 오늘날의 절충설에 해당되는 합일태적 범죄체계론이 나오게 되는데, 이 합일태적 범죄체계론이 우리 행위론에서 말하는 사회적 행위론자들이야. 이 사회적 행위론자들이 합일태적 범죄체계론과 일치합니다. 이 사람들이 오늘날의 다수설인데, 이 사람들은 이 극단, 양극을 치닫고 있는 이 고전적과 목적적의 짬뽕
절충설입니다. 그래서 이 목적적에 해당되는 고의과실을 그대로 이어받고 그리고 책임에 있었던 신고전적 체계론자들은 책임론으로 봤잖아요. 이것도 쭉 내려가서 그대로 이어받고 그래서 이 고의과실은 합일태적 또는 사회적 행위론자들에 따랐을 때는 구성요건에도 있고 책임에도 가 있는 거야. 여기도 있고 여기 있다고 해서 이것을 이중적 지위설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합일태적이든 사회적이든. 아시겠죠?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범죄 체계론을 가보면 여기 목적적 나오죠? 목적적 범죄 체계론은 목적적 행위론자와 일치한다. 그리고 이 신고전적에서 말했던 요 두 가지 신고전적과 목적적을 합쳐서 절충설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그것이 합일태적 범죄 체계론이고 행위론으로 가면 이것이 사회적 행위론이 됩니다. 됐나요? 그래서 특징 보시면 신고전적과 목적적을 절충한 절충적 개념이다. 말씀드렸듯이 이중적 지위를 인정한다. 라고 하는 것이고 이런 것들은 나중에 우리 형법을 총론을 전반적으로 볼 때 하나씩 등장하게 될 겁니다. 자, 그런 차원에서 정리를 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됐고 여기 사회적 행위론 나와 있죠? 사회적 행위론은 이 사회적 중요성을 강조함으로 인해서 통일된 철학적 기반 없이 이 양자를 그때마다 비판하고 그때마다 도움이 되는 것이 있다면 하나씩 빼냄으로 인해서 양자를 절충했던 절충적 개념으로 등장하는 것이 오늘날의 사회적 행위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견해에 따랐을 때는 이 목적적이든 인과적이든 설명 못했던 고의과실, 부작위 이런 것들을 무리 없이 다 설명 잘한다는 그러한 장점을 갖고 있게 되는 것이고 오늘날의 통설적 지위로 차지하게 된다. 이 정도에서 그치시면 되겠습니다. 더 이상 깊게 공부하지 마시고 이 정도만 해도 충분하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